플랭클린 아저씨 사진은 없어도 인터넷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네,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달러를 딱 넣어놨었는데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본론은 아니었고요. 아, 그만큼 세금이 피하기 어렵다. 그런 뜻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한번 증여세를 한번 어떤 세금인지 쑥 훑어보는, 크게 흐름을 맥을 잡아보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 2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예, 맞아요. 책자에는 있어요. 파일을 이상하게 저장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와 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법의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세법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세법에 2개의 세목을 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2가지를 하나의 법에 담다 보니까 전단의 상속세, 후단의 증여세, 그리고 상속이라는 증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산평가, 요것을 하나의 법에 같이 담다 보니까 상속한 파트, 그리고 증여한 파트, 재산평가까지도 하나의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 게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3개를 다 한번 감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증여에 초점을 둬서 증여를 하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에 07년에 입사를 했어요. 공채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본청에서 잠깐 있다가 또 세무서에서 근무를 했다가 또 지방청의 조사국에도 잠깐 있었다가 하면서 우리 직원들 실무 교육을 실제 업무 처리에 중점을 둬서 우리 내부 교육을 담당하는 직무를 보직을 받아서 현재까지 22년도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들으신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이메일로 또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모하셨다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증세법과 저의 소개를 마치고 이번 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중물 드리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증여세가 겪더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재산평가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시점을 잡아서 미리 준비하는 면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주는 사람 받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는 것보다 세금 문제를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성격이 있어서 의존하는 성격이 크죠. 닥치고 나서 갑자기 해결하려면 사실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남의 얘기, 우리 남의 얘기는 재미있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옆집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두면 나중에 혹시 모르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 퇴직하셨지만 로또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증여라는 행운이 닥쳤을 때 그 행운을 반감하는 세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납세자들 누구나 궁금했을 만한 그 궁금증 풀이로 상식처럼 들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례가 진짜 생겼을 때 그때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오늘 2시간이 마중물이 되어서 좀 해결 방법을 쉽게
예,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픽을 10개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마중물을 원래 한 번에 확 많이 부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젊은 분들도 많이 신청하셔서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펌프 있었어요.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가정마다 있는 그 할머니 댁에 가면 저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할머니 댁에 가면 펌프를 막 위아래로 힘있게 저으면서 물을 많이 부으면 그게 들어가서 물을 만나서 땡겨오는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가지 토픽을 10컵을 여러분들께 드리면 나중에 기억이 좀 나고 조금 구별력이 생기면서 다른 모르는 얘기를 찾아봤을 때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가 좀 쉽게 되게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대리인이 설명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시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있는 정도. 요런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질문 사례. 이건 사실 홍보하는, 국세청에서 세금 홍보하는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설명을 한번 구두로 들어보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쉽게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컵 중에 첫 번째 컵 시작할 텐데 제가 조금 준비하느라고 시간 까먹긴 했지만 1시간 내내는 힘들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쉬고 할까요? 아니면 연달아서 쫙 하고 일찍 끝나는 게 좋으세요? 저는 재택도 꼭 여쭤봐요. 혹시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거 들으라고 해서 강제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찍 끝나는 게 좋으신 수도 있고요. 쉬는 시간 계속,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쫙 이어서 연달아 계속,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제가 또 결정하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쫙 이어서 하고, 최대한 4시 전에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 그러면 예, 한번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컷. 증여세는 부자들의 세금 아닌가요? 그죠? 증여세, 상증세 감세한다고 이번에도 정부에서 개정안 냈지만 부자 감세다 계속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부자가 또 어느 선까지가 부자인지 또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내가 내면 부자 세금이 아니고 남이 내면 부자 세금이고 좀 이런 느낌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상증법상의 증여가 세금 매기는 대상이에요. 네, 맞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막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세법에 정해놓은 증여 개념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지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라는 개념,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2003년 이후부터 좀 폭넓게 과세를 하다가 이제 거의 완성돼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좀 설명드려볼게요.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증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된 증여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가 이런 세금이래요. 그전에는 저도 세무공무원인 저도 증여세를 다루는 부서에서 있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크게 턱턱 증여받고 현금 막 얼마씩 받고 이런 것만 증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있다. 다른 것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또 포인트가 되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전돼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증법에 정해놓은 증여라고 하는 원인 행위로 인해서 이전되는 재산이나 이익 등이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게 증여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증여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는 이전된다라는 게 언젠지를 잘 포착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상증법상의 증여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세법전을 교재에 실어드렸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잘 안 보이죠. 세법전이 원래 이렇게 빡빡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3단으로 법, 령, 규칙 이렇게 놓고 실제로 보는 법전 화면을 넣어드린 건데요. 이 법에 1조는 항상 목적이고요. 2조의 개념을 풀어놨어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의 정의인 거죠.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증법상 증여. 근데 첫 페이지에 보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보니까 정의라는 조에도 상속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증여는 6호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속에 대한 거 쭉 얘기하다가요. 그래서 2조에 6호를 가보면 이제 정의 내에서 증여 얘기가 시작돼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주는 게 증여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느낌이 어때요? 이 복잡하고 긴 문장을 봤을 때 증여가 뭐라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 드세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전되면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면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시키면 증여로 보겠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넓다. 범위가 다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들죠. 증여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7호에 있어요.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대요. 여기도 또 나왔어요. 모든. 그러면 이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나목, 다목에 나와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모든 또 들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물건이든 권리든 다 모든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전되든지 어떤 형식으로 이전되든지 직접 이전되든지 간접 이전되든지 물건, 권리, 이익 모든 게 다 증여에 들면 증여재산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자세금이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상식 범위가 일반 법률 민법에 나와 있어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요. 그렇게 해서 효력이 생기는 계약 유형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형태의 법률 행위 중에 하나가 증여다. 민법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났어요. 줄게, 받을게, 주겠다는 의사표시,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때 증여가 있었다. 그때부터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긴다. 이런 정도였는데 상증법에서는 그걸로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왜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유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이런 거 관계없고 직접 간접 다 관계없고 아무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거. 대가를 지불했지만 시가하고 차이가 큰 거. 그리고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내 노력으로, 내 재력으로 남의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시킨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줬다. 재산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증여에 들어와 버립니다. 상증법상 증여에.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증여세 접근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단 하고 붙었죠.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제외한다. 이거 왜 그래요? 유증 이런 게 뭔지 한번 가볼까요? 정의에서 상속 여기에 가보면 확인할 수 있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유증 남겨서 준다. 말을 남겨서 준다. 우리가 생활적으로 유언으로 알고 있죠. 돌아가시는 분이 그 뜻에 따라서 재산을 지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유언, 유증이에요. 결국은 가시는 분이 가시면서 주신다. 그래서 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유증은 주긴 주는데 돌아가실 때 줘요. 그냥 생전에 주는 게 아니고. 사인증여도 비슷해요. 줄게. 근데 나 죽으면 줄게.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딸 건물 가져 하고 딸하고 저하고 약속하는 거죠. 근데 그 증여는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죽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주는 사람의 사망이 껴 있어요. 요새는 신탁이라는 상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12년도에 법이 정비가 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상품을 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상속을 하는 자산가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 상품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상증세법에 들여와서 상속의 범위에 넣었죠. 수익자를 연속해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재산을 운영하는 그 상황도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이 껴있다면 수익자가 사망하면서 다른 수익자로 이전되는 행위가 껴있다면 그 부분을 주는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이 껴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은 그냥 상시에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증여자의 사망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으로, 세법적으로는 상속으로 과세하기로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하나의 법에 담은 거죠. 근원은 같아요. 받는 사람이 노력이나 대가나 투자나 비용 지불 없이 받아가는 것. 근데 과세하는 기술상으로만 주는 사람이 사망이 껴있으면 상속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증여로 과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상증법상의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된 증여재산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마중물 한 컵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바로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모든 재산, 물건, 권리, 이익 어떤 방법을 하든지 다 과세하는지 그걸 또 이해해야 되겠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세금 내는 것을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 더 내고 싶고 막 그렇다. 이런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국가 운영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되는 보편적인 의무사항이라서 협조를 하는 것이지 막 설레고 좋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부담하는 거라서 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분들 그렇잖아요.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군대 안 가고 하면 군대 끌려가는 입장은 싫겠죠. 그죠? 저 같아도 남의 집 아들은 안 가는데 우리 집 아들만 오라고 한다. 그럼 싫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증여세를 이렇게 다 과세하게 된 거예요. 왜요? 세금 내기 싫은 마음이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건물 재산이죠. 이걸 우리 딸 이뻐서 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증여세 나온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우리 딸이 증여세 내면서 힘들게 돈이 또 나가야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대신 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세금을 줄이는 방법, 뭐 공제가 있다던데 그 공제까지만 쪼개볼까? 이건 하성세월이요. 건물이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생전에는. 너무 공제액이 작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건물을 원래는 부동산이라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그냥 네 것처럼 써. 사용료도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걸 다 일일이 잡아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걸려든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넘어가는 형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냥 헐값에 사라고 할까? 그러면 거래 형식을 취해야 되니까 양도계약서도 써야 되고 가격도 측정해야 되고 그러면 유상거래니까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빠져나가나? 이런 여러 가지의 꼼수들이 반복돼 왔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증여를 민법에서 정한 것처럼 줄게 받을게 약속하고 이전에 가는 그런 정상적인 형태만 과세할 거야. 아니면 뭐 이런 거 몇 가지는 증여의 범위에 들어요 하고 미리 얘기해 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빼고 편법을 동원하겠죠. 그 편법, 변칙증여가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뒷북을 치죠. 법을 만들어요. 이렇게 사용료 내지 않고 자기 것처럼 쓰면 제3의 임차인이 들어오면 사용료를 내는 게 정당한데 딸이기 때문에 모녀관계라고 안 받은 거 이거 증여로 보겠어요. 라고 법에 들어오겠죠. 그럼 법에 들어온 전에는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세, 법률주의. 그러다 보니까 법에 미리 과세될 요건을 명시를 해놔야 돼요. 꼭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뒷북이 반복이 되면서 과세 유지도 안 되고 그렇게 요 사용료 내지 않는 거 과세하기로 했어요 하고 법에 들어오는 순간 이 방법은 안 써요. 아, 야, 이거 과세된대 안 돼.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유상양도처럼 하자. 가격을 유리하게 주면 되잖아. 그러면 또 이걸 또 과세하기로 해요? 안 돼. 이거 시가와 대가 차이 과세합니다. 그러면 또 아유 이것도 물 건너갔어. 이제 이 방법 못 써. 이렇게 편법 변칙 증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세 형평에 심각한 훼손이 된 거예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부담할 때 부담하고 싶은 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이런 거 관계없이 모두 다 대상으로 잡아서 과세하게 된 거예요. 대신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대체 모든이라는 게 얼마나 다 모든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줬어야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의제한다고 열거해 놓은 것을 예시 규정으로 바꿔서 법을 정비하면서 다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다? 똑똑한 납세자가 세부담을 본인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편법 변칙적인 증여가 반복이 되면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 과세하게 됐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증여 정의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의 행위가, 거래가 과세가 될지 안 될지 감을 잡으려면 그 상세한 것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가시밭길이 돼서 상증세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잡는 거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행위, 이 거래가 과세권에 들어오는지, 얼마가 과세가 될 건지, 언제 과세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들어가야 되고 잘 찾아야 되고 미묘한 차이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2시간 마중물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큰 그림 그리는데 살짝 맛만 보시죠. 정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3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만 맛을 보게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과세 대상. 두 번째가 재산가의 계산 원칙. 왜요? 얼마야? 가져간 재산이 얼마야? 이익이 얼마야? 이걸 알아야 이 금액으로 환산된 것을 세금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법에서 뭐라고 났는지를 알아야 이런 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세금 부담이 예상이 된다라고 가늠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취득 시기. 그 증여 일을 잡아야 이때부터 언제쯤 세금 내야 돼라고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중요한 개념들을 과세 요건 이렇게 불러요. 세법적으로는. 납세자들 누구나 국민들 누구나 어떤 행위 어떤 거래를 해서 어떤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누가 언제쯤 어떤 세율로 세금을 부담할 건지 법에 명확하게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 몰라서 대응을 못하는 불공평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의 대원칙이에요. 이건 헌법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요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생활적인 쉬운 얘기들로 들어갈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과세 대상, 가액, 재산가액 계산 원칙, 취득 시기 정도는 한번 감을 잡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무상으로 이전되든지 유상으로 거래하지만 실제로 거래해야 되는 가액보다 대가를 차이나게 주어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의 가치가 나의 노력으로 내 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이익. 요 3가지가 정의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과세 대상에 가져와서 이런 건 증여 재산으로 봐서 부과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4조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시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쓰게 된 거죠. 정의하고 과세 대상을 연결시켜 드렸어요. 그럼 과세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쪼개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세 대상 4조의 구성이
4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에서는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증여를 세법상으로 정의할 때 했던 3가지에 더해서 추가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항에서는 이런 규정을 해놓고 몇 가지 규정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우리 법률상으로 보겠다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뭐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재 성격이든 뭐 금지 성격이든 불이익 성격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 법에서 보기로 한 요건에 들어가면 봐버리는, 번복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의제예요. 두 번째 항에 과세 대상 두 번째 항에 의제를 넣어놨어요. 세 번째 항에 상속분, 당초에 받은 상속분을 초과해서 취득하는 재산을 넣어놨어요. 네 번째 항에 증여를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를 또 넣어놨어요. 결국 증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다 대상으로 할 건데 그걸 크게 증여재산으로 의지하는 증여로 상속을 다시 조정하면서 초과 취득하는 증여로 증여를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증여의 조정으로 상속의 조정, 증여의 조정 이렇게 4가지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근데 1, 2, 3호 증여재산의 3가지는 정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 열거해 놓은 예시사항들은 4, 5, 6호 이건 정말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요? 이 과세 대상을 잘 알아야 이 과세 대상 따라서 재산가액 계산하고 취득 시기 확인하도록 연결을 시켜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과세 요건을 법에다가 명확하게 늘려다 보니까 과세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증여들을 그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거래 방법, 그렇게 넘어가는 재산의 운영 특성, 재산 자체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상세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많은 조문에다가 쪼개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세 대상을 잘 확인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내가 한 행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증여를 대상으로 삼는 규정에서 그로 인한 증여로 보는 재산가의 계산법, 그로 인해서 받아갔다고 보는 그 날짜, 취득 시기를 연결해서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증여 재산 중에서 정의에서 얘기한 무상이전, 시가와 대가가 차이가 나는 이익의 이전, 그리고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서 넘어간 이익 말고 4호, 6호에서 또 5호에서 이야기하는 증여는 어떤 게 있는지 제목만 잠깐 볼게요. 4호에서는 이런 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징법상 증여입니다라고 예시를 해놨어요. 이걸 왜 예시라고 하느냐? 6호에 연결해 놓기를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예시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4호에 있는 뭐 비슷한 걸 찾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증여 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열거가 아니고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일 뿐인 거예요. 납세자들이 가늠할 수 있게 이런 거 이렇게 되면 과세가 돼요. 근데 비슷해도 과세가 될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거래가 과세되는지 제목을 볼게요.
신탁, 12년 이후에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 신탁이라는 계약의 한 가지인 신탁을 통해서 이익을 줘요. 어떤 방법으로요? 제가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이 소원이라서 부동산을 취득하긴 했지만 9to6로 공무원 일도 해야 되고 바쁘고 부동산 그거 중개소한테 내놓고 건물 보러 오고 다 응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좀 믿고 맡기고 싶어요. 트러스트. 그런 제도가 신탁인 거예요. 그럼 제가 부동산을 넘겨줘요. 계약자한테, 운영사. 그러면 거기서 그 건물을 가져가서 임대하면서 운영하겠죠. 거기서 수익이 날 거예요. 그럼 수익을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저한테 줘야죠. 제 부동산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 미리미리 딸한테 주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신탁 상품을 통해서. 그러면 딸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소득세를 구성하면 소득에서 과세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소득 구성, 그렇지 않은 증여세로 과세할 요건을 우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해 놨다는 거죠. 비슷하게 갑니다. 보험금을 부어요. 제가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세요. 누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설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요건이 발생이 되면 보험금을 받아요. 본인은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나의 노력으로 남한테 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보험을 통한 이익의 증여. 이해식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그러면 싸게 사면 산 사람이 이익. 비싸게 팔면 판 사람이 이익. 그 거래, 유상을 가장한 거래로 유상 형태의 거래이지만 이익이 같다는 거예요. 그걸 조세 형평을 위해서 이익을 가져간 만큼은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가 세법의 의지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걸 탕감해줘요. 면제. 그러면 그것도 빚을 갚는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간 거죠. 부동산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요. 법인을 합병하면서 안 좋은 법인이 좋은 법인으로 가치가 올라가요. 증자, 감자, 현물춘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상장 이런 식으로 자본 거래를 하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누군가는 참여하고 누군가는 빠지고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주고 이런 방법으로 이익을 여러 가지 형태로 형식, 방법, 직접 간접 이런 여러 가지 왜곡되는 방법을 동원해봤자 다 과세가 된다라고 일일이 그렇게 과세되었던 사례들을 열거한 거예요. 돈을 이자 안 주고 무상대출했었어요. 합병하면서 상장까지 되고 이익이 생겨요. 재산 사용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해요. 이런 것들이 다 사호에서 예시한 것들이에요. 여기다 열거한 세세 예시의 조건들을 들어가 보면 거래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그 과세 범위에 들어오는 금액의 조건은 언제, 기간은 얼만큼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의 조를 열어보면.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진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그때는 그 유사한 것을 들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열어주겠다. 과세하는 방법을. 그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만의 세금은 아니다. 우리도 삐끗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알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예시였어요. 그거 말고 성격이 좀 다른 거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굳이 유상거래를 했다고 보지 않겠다. 그냥 줬겠지 하고 우리는 과세를 할 테니 그렇지 않다면 입증해달라라는 게 법률 효과로 인정받는 게 추정이라는 거거든요. 아유, 배우자 지간에 부동산을 사가라 하면 누가 사겠느냐?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간 게 맞다면 그걸 입증하고 과세 제외받아라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재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의 출처를 입증을 못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도와줬겠지. 누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그것을 과세관청이 낱낱이 다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개인 간의 사적인 내밀한 경제권 안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들은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뒤에 다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서 뒤늦게 가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찾을 수 있어서 이 입증의 어려움을 들어서 입증 책임을 바꿔준 거죠. 아니라면 입증할 수 있겠지. 그러니 재산 취득 자금이 명확하게 본인의 자력이라면 입증을 하고 과세에서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다면 과세가 된다라는 게 추정이에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두 가지도 증여 재산에 포함을 시키면서 포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가 완전 포괄주의예요. 이 항에 있는 의제, 보겠다라는 것들은 약간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재 성격이에요. 딱 봐도 제목에서만도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재산을 본인 명의로 실명제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금융재산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그걸 명의를 신탁해놔요. 타인의 명의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 걸로 봐서 과세하겠다.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계를 해요. 단가를, 물량을, 발주하는 시기를. 이런 것들 공정거래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익을 줬다라고 보겠다. 실질이 어쨌든지 간에 바뀌지 않아요. 의제, 간주라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요. 추정하고 다르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납세자분들은 이런 법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특수한 명의신탁재산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대금 수수를 했다는 사항을 입증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재산 취득할 때 자금 증빙을 구체적으로 좀 소명 요청 받을 수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정확하게 입증을 못하면 입증 못한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라는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증여세의 마중물 두 번째 컵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 과세하는지. 이렇게 안 하면 있는 사람들끼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세 형평을 맞춰서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3시가 됐어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 과세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주고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과세하겠다는 거냐라는 생각에 이르게 돼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위로할 일이 있어서 격려금, 위로금 줄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생활비, 계좌이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비도 대주고. 이런 거 다 과세하겠다는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걸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과세예요? 과세 아니에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죠? 국세청에서 매년 세금 상식을 작은 단행본으로 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사례를 판단하려고 하면 정작 간단하지가 않아요.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니까 자동차는 취직 선물로 안 된대요. 과세된대요. 신혼집 이런 거 안 된대요. 근데 생활비, 교육비, 명절 용돈, 졸업 축하금 이런 거는 괜찮대요. 과세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근거를 좀 알면서 내 건을 판단해보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을 찾아가도 상증법 46조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제목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문구밖에 없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고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인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그럼 또 시행령 따라가 봐야죠. 대통령령.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라고 하면서 근데 로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엔드 요건. 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된대요. 각호를 봐요. 학자금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장학금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 그러면 정말로 공부하는데 쓰게 학교에 납입시켜 주면 장학금 줘서 그걸로 대납시키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인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서 주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제출해야 돼요. 그죠? 혼수용품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과세를 안 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요 판단을 해볼까요? 통칙이라고 법에 있는 것들을 좀 쉽게 사례별로 해석하는 사례들이 쌓여있는 기준을 또 가져와 봤어요. 거기에도 요 정도만 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환자별로 그 통념상 인정되는 기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혼수용품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정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소아사치용품 안 되고 주택 안 되고 차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실생활에 필요하면서 그러면서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와 여유와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위로금, 축하금, 격려금 이런 거 주고받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젊은 사람들이 증여세 갑자기 고민하게 되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결혼했을 뿐인데 갑자기 상가 분양받고 부동산 취득해요. 왜요? 축의금 많이 받아놨으니까 이게 자금 출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국세청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축의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세심판원이라고 하는 행정부 산하의 별도의 심판기관에서도 축의금을 바라보는 시선은 혼주한테 가 있어요. 사회 초년이 대다수인 신랑 신부가 절대 다수의 하객들의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다. 혼주가 장시간 동안 평생 동안 상부상조하면서 이미 뿌려놓은 축의금, 위로금들을 이번 혼사를 통해서 감리받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 간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려면 직접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게 그 명단,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신부의 신랑의 친구, 지인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수용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과세의 범위가 나한테 해석하는 것과
판단하는 법원이나 국세청, 심판원,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식장의 방명록에다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꼭 써놓는다든지 축의금, 부의금 받은 것을 봉투를 다 인원별로 잘 매치시켜 놓는다든지 하면 대비가 된다는 거죠. 또 치료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요. 생활비로 주고받아도 고액을 계좌이체하면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다. 뭐 유튜브에 이런 얘기들 막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떤 범위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주고받은 금액,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그리고 부양 의무가 있는, 부양 대상이라서 줬는지, 그 부양 의무 여부, 그리고 받는 사람이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으로 보아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주고받았더라도 본인이 받은 사람이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그것을 그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쓰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데 생활비로 도움을 받아놓고 그 생활비가 예금, 적금에 흘러들어갔다. 주식이나 토지, 주택 이런 부동산들 다른 재산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겠다라고 이미 사례가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형식은 생활비라는 외형을 띠고 갔지만 교육비라는 외형을 띠고 갔지만 이것을 그냥 금전을 보내서 적금 들은 것, 금전을 보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직업 있고 나이가 있고 소득 재산이 있어서 그걸 생활비를 받아서 쓸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활비, 교육비는 피부양자라는 수식어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았을 만한 피부양자의 상황과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혼 얘기 나왔어요. 결혼, 출산, 지금 다들 비용도 없고 부담이 너무 크고 해서 기피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과세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이미 올해 초반에 풀었죠. 그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풀었어요. 원래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 최소한의 금액은 공제를 해줬어요. 직계 존비속 간에 5천만 원, 배우자 간에 6억, 그 외에 기타 1,000만 원으로 일부 차감해주고 과세를 했었는데 혼인으로 받거나 출산으로 받는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이 원래 있었던 증여와 별개로 공제를 해주게 된 거죠. 이미 많이 유튜브나 대중매체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증여, 대상이 되는 증여의 유형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실수 안 하실 거예요. 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가 이행이 되어야 한다. 23년에 법이 들어올 걸 예측하고 미리 받은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주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 직계 존속으로. 시부모, 남편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은 간단해요. 혼인하면. 혼인한 게 어디로 확인이 돼요?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신고하는 날짜로 확인이 돼요. 그 날짜를 전후해서 2년 이내. 그러면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출산도 간단해요. 자녀가 출생이 되면, 입양이 되면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날짜, 출생일자, 입양신고일자부터 2년 내. 마찬가지로 1억 원. 다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높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인구가 늘어야 되죠. 거주자만 해당이 돼요. 비거주자 상태에서 받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예, 거주자일 것, 그리고 각각의 1억 원이 아니고 합계 1억 원의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 정도가 핵심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비과세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이건 공제기 때문에 통상 필요한지 직접 해당 용도에 지출할지 이런 옵션이 없어요. 그게 비과세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교육비를 줄 때는 납입을 해주고, 그리고 혼인하거나 출산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그냥 계좌이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차이도 미묘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혼 가정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부 계모가 줘도 될지, 굳이 이걸 직계 존속을 타고 가야 될지, 그것도 당사자 입장에선 또 고민이 돼요. 괜찮아요.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받는 사람이 여기 이제 별이에요. 수증자. 이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혈족으로서 직계 존속이에요. 직계 존속 동그라미. 근데 원래는 이 둘이 부부였는데 헤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맞이하셨어요. 근데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혈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를 칠 수가 없어요. 새아버지는. 그냥 새아버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머니, 직계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수증자 별의 직계 존속 어머니와 혼인 중인 배우자.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에요. 이렇게가 나의 직계 존속인 어머니와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의 생부로서 직계 존속 혈족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내가 혼인하고 전후 2년 내에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1억 더 주셔도 1억 5천 합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 주시더라도 새아버지가 저한테 주셔도 5천 공제돼요. 왜요? 53조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어요? 53조의 2에서 같다. 53조의 2가 혼인 출산 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아버지가 저 딸 낳았다고 1억 주셨어요. 그러면 이 1억도 어머니의 혼인 중인 배우자가 준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에 포함이 되어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게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새아버지 여기까지 이제 됐어요. 근데 새아버지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저를 이뻐하세요. 그래서 새할아버지가 저를 또 출산 축하금을 주신다.
이거 괜찮을까요? 이건 안 된대요. 이게 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증자의 직계 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나의 직계 존속은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를 기준으로 새아버지를 혼인 관계로 땡겨온 거예요. 근데 새아버지의 직계 존속은 땡겨올 방법이 없어요. 여기 문구 어디를 봐도 땡겨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부모의 직계 존속 한 달이 더 위로 올라가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주시는 것까지는 법에서 허용한다.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좀 배려를 해준다. 이렇게 개정 취지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출산으로 받을 때는 나이, 받는 사람의 나이, 혼인 몇 번 했는지, 증여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았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만 잘 지키면 돼요. 24년 1월 1일 이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가 이렇게 이 기간 내에만 들어오면 돼요. 출산도 출생일, 입양신고일 이후에만 들어오면 돼요. 이 출산할 때 혼인했는지 상관없고 그 출산한 사람이 몇 살인지 상관없어요. 몇 번째 자녀를 출생하든 24년 1월 1일 이후에만 받으면 관계없어요. 1,000만 원씩 쪼개서 10번을 받아도 2년 내에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50이 넘어서 출산하더라도 상관없어요. 1억을 계속 20대 초년 출산하고 50대 늦둥이 출산 다 1억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기본공제는 10년 내에 다 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요번에 24년도에 생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다만 예시로 들어가는, 추정으로 들어가는, 의제로 들어가는 이런 증여재산은 안 된다는 게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채무를 탕감해 주는 채무 면제이익. 요새 누가 증여해? 고저가 양수도 하지. 그런 고저가 거래. 이런 거 해당 없어요. 금전, 무상대출, 저리대출 이런 거 해당 없어요.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크게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합계한도 1억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네 번째 컷까지 드렸고요. 다섯 번째 컷 갑니다. 그러면 상증법상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이익이나 재산이나 넘어간다면 증여세를 낸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얼마를 내냐. 이것도 알아야지 진짜 알았다라고 하겠죠. 첫 번째 누가입니다. 받은 사람이네요, 우리는. 그래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자가 국내법인 증여세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가 핵심이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거주자. 우리 국내의 주택의 본인, 가족, 재산, 소득, 생활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그 범위에 따라서 주택에 과세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증여재산을 땡겨와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땡겨와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요새는 이걸 왜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잠시나마 취직하고 머물러 있다가 아이 출산하고 외국 국적 취득하고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다국적으로 나가 있을 때 그때 증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와서 있을 때 증여를 받는 거지. 왜? 시점 과세기 때문에 딱 그 날짜 기준으로 그때 위치를 파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요새는 다국적 기업에 막 몇 년씩 나가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파견이 아니고 완전히 이주해서 가 있다가 들어온다. 유학 가서 거기서 자리 잡았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은 괜찮죠. 모르고
과세되는, 주는 사람이 갑자기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드리는 거죠. 거주자 개념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요. 주소가 있든지 거소를 과반 183일 이상 두고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주소, 거소 이렇게 따라가는 것 소득에 대한 과세와 같게 봅니다. 그걸 기준으로 거주자면 국내에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증여세라는 세금이 다른 나라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과세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에서 각 나라별로 증여세를 봐서 증여세가 다른 나라에서 과세됐다면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과세가 안 됐다면 국외에 있는 재산이 붕 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는 사람이 거주자이라면 거주자가 국조법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혹시 다른 나라 출입이 잦으신 분들도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내는 대원칙이 있는데 언제 낼까요? 이거는 초입에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전이 되어야 증여로 본다. 그러면 이전이 되었다는 타임을 잡아오면, 그 시점을 잡아오면 세금 내는 시기가 파악이 되겠죠. 이걸 뭐랑 연결시켰다고 그랬죠? 과세 대상이랑 연결시켰다고 그랬어요. 어떤 행위 거래로서 과세가 되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시기와 금액, 재산가액을 붙이자라고 납세자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법에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과세 대상 4조에 있었고 그 시기를 32조에 정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33조부터 45조의 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 요렇게 열관 요때는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을 인도하거나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할 건데 그걸 좀 자세하게 시행령에 놓을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열거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열거되어 있는 33조부터 45조의 5까지가 과세 대상 분류했을 때 예시, 추정, 의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각 조, 33조, 34조, 35조, 그리고 45조의 5까지 그 각각의 과세 대상을 설명한 그 조문에서 언제 취득했다는 것까지 같이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과세 대상으로 봤을 때 예시인지 추정인지 의제인지 그것이 아닌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타라면 인도, 사용 등의 규정을 따라가고 예시, 추정, 의제라면 그 해당 규정에 따라가라 하고 취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행령에 정한 거는 어떻게 열거가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재산이 운영되고 권리가 이전되고 그 권리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증법상 과세 시점인 이전된 그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라면 그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접수한 날을 세법에서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약속만 하면 증여세 납세 의무는 생기지 않아요.
소유자가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등기 이전을 서류를 갖춰서 나한테 주면 내가 등기소에 등기 이전 접수를 하면 그때 이제 난 증여세를 내야 되는구나. 내가 받아온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완성되면 넘겨줄 수 있겠죠.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도록 기여했어요. 그러면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이익이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시점이 생기죠. 주식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넘겨주거나 명부에 개서하면 넘어가는 게 맞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금 같으면 입금하면 인도하면 그러면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험의 이익이다, 신탁의 이익이다, 합병 이런 것들은 그 과세 대상을 열거한 33조 이하의 조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언제 그 이익을 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낼까요? 하도 개정 논의가 신문에 많이 공개돼서 최고 세율이 50%다라는 것은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재산가액 자체의 50%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제를 일부 빼고 또 빠지는 게 있다라는 걸 보시는 게 좋아요. 비과세 되는 거 빼요. 생활비 받은 거, 교육비 받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부동산을 받을 때 임차인 보증금 네가 나중에 나간다고 할 때 내줘. 그러면 채무를 인수하죠. 세입자를 끼고 증여재산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채무를 뺀 순액으로 증여세를 낼 세금을 계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면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 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과세 요건에 해당돼서 법에 명확하게 남겨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또 계산하는 일반 원칙으로 31조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취득시기 봤으니까 이제 좀 예측이 되시죠? 비슷한 구조예요. 1항에다가 증여재산가액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고 과세 대상에서 증여재산 1, 2, 3호 했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상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긴 줬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재산 취득 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해요. 그 세 가지를 그대로 갖다 놔서 앉혀놓고서는 그 외의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조 제1항 4호부터 6호까지 그리고 같은 조 2항 예시와 유사한 것 추정, 의제 요 세 가지 부류는 결국엔 해당 규정 따라간대요. 취득 시기와 완전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증여의 핵심은 뭐다? 과세 대상을 확정하는 것. 내가 뭐 때문에 어떤 규정으로 과세되겠구나.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를 확정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그냥 줬다. 그러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무상 이전된 부동산의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과세 대상으로서는 무상 이전된 그 재산, 그게 과세 대상이 되고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등기소에 접수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잡아오면 받아오는 저의 증여세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증여재산가액에서부터 과세가액 만들고 과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차인이 껴있다. 내가 그걸 받아서 나중에 내주기로 인수했다. 그러면 잘 차감해서 5억짜리 부동산 받았는데 3억짜리 임차인 들어있다. 그러면 2억을 과세가액 잡아오고 여기서 아빠한테서 받았다.
5천만 원 생애 최초 증여다. 그러면 2억에서 5천 빼고 1억 5천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이전 접수한 날, 그 날짜에 그 부동산 시가를 평가해서 그 날짜 기준으로 세금 부담하게 된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그게 5번째 컵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부담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신고를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세는 뭐 나라에서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까지 뭐 확인해라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근데 왜 신고까지 하라는 거냐는 거죠. 신고를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현금 받았다고 사례를 들어볼게요. 23년 12월 17일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계좌에다 현금 1억 송금해 줬어요. 그러면 재산이 그냥 무상으로 이전된 케이스죠. 과세 대상 사조 중에서 1항의 1호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국내에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에 대해서 23년 12월 17일 날 인도가 됐기 때문에 계좌에 넘어갔으니까 아빠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넘어갔으니까 증여받은 거예요. 취득 시기. 그러면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은 12월 31일을 잡고 17일 날 받았지만 말일을 기점으로 1, 2, 3월 31일을 기한으로 삼아서 이 날짜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날짜가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도 놀고 은행도 놀고 우체국도 접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이 아닌 4월 1일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근데 어차피 결정한 거 신고를 안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산세가 생겨요.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것도 못 받아요.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자료를 받아서 조기에 납세자가 생각한 것을 바로 캐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신고를 잘 해주십사 하고 공제를 추가로 해주거든요. 날짜를 지켜서 신고를 했다면.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꼭 하고 납부를 하시라. 왜?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납부를 안 하는 것도 쪼개서 별개로 가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중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 알아도 납부가 할 돈이 마침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합해 놓으면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못하는 상황도 하나의 가산세로 한 번에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납부를 못하더라도 신고서를 내주면 하나는 면할 수 있게 분리해서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3%도 챙겨야 되니까 신고 납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가산세 불이익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신고 날짜를 안 지키면 불이익이 금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게 6번째. 7번째는 뭐냐? 주는 사람이 여유가 있고 받는 사람이 이제 막 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 또는 어려워서 주는 상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 세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구조다 보니까 좀 뭐 이상한 거죠. 10억짜리 부동산을 받고 싶어요. 근데 받아도 이거 세금 낼 방법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 달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줘서 두세 달 모아서 세 달 안에 빨리 신고하면 세금 납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이 무서워서 증여도 못 받는다.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각이 돼요? 아, 우리 딸 부동산 주면서 내가 세금도 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겠죠. 어려워서 채무 면제 시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 이익 받아갔다고 증여세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체납자 돼요. 어려워서 돈 못 갚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런 경우를 또 세법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은 대신 내주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면제를 해주는 규정도 있어요. 이제 대신 내주는 규정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여자는 원래 납부 의무가 없죠. 누구한테 있어요? 수증자에게 있어서. 근데 증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연대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 보증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총액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똑같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100% 대신 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인 거예요. 근데 조건을 달겠죠. 4조 1항 2호 및 3호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러한 증여의 유형이라면 안 된대요. 근데 딱 봐도 개수가 많네요. 그러면 뒤집어서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되는 증여도 이런 조건이 해당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받은 사람, 수증자가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해요. 두 번째는 받은 사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서 강제징수해봐도, 국가가 강제징수해봐도 징수할 수 있는 채권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비거주자예요. 요 1항, 1호, 2호, 3호의 공통점은 뭐예요? 국가라는 권력을 가진 기관도 이 사람을 납부시킬 수 없는 정말 재산이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과세권이, 징수권이 제한된 국외에 주로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까지 이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엔드 요건은 아니고 1호, 2호, 3호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상이 되는 증여 유형에 걸린다면 그때는 증여자가 대신 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5가지 증여 유형으로 정리했어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부동산 그냥 주는 거, 현금 그냥 주는 거 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더해져야 돼요? 징수해봤는데 안 돼. 징수할 채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 이거는 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죠? 체납이 될 만큼 되고 나중에 체납이 그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나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예요. 비거주자일 때. 비거주자에게,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납부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증여해준 재산이 이런 유형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상이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서 발생된 증여, 그리고 증여재산의 반환. 요게 1항, 3항, 4항이고요. 예시 중에는 신탁이익, 보험금, 그리고 추정 중에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로 추정된 경우. 요런 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증여를 하면서 같이 내줘도 돼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라면 그때는 위험해요. 왜요? 증여 재산도 과세되고 요 세금도 증여재산에 다시 가산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2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2천만 원만 하든지 아니면 더 주면서 세금을 아예 같이 내고 증여재산가액을 그만큼 더 업시켜서 신고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연대납부 있는 요 5가지를 비거주자한테 증여할 때만 대신 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증여세 이미 신고했는데 또다시 증여세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사례니까 시간 관계상 지금 벌써 44분이어서 설명은 생략하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8번째 컵이에요. 이제 3컵 남았어요. 10년 내 증여한 게 있으면 다 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10년의 텀을 두고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나왔는지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동일인 합산과세라고 해요. 10년 내 모든 증여를 다 합하는 건 아니고 같은 사람이 줬을 때 그 같은 사람이 준 것만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증여도 일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현금 증여, 단순히 넘겨주는 이런 증여가 있을 때 아빠가 갖고 있던 것을 10년 내에 부동산도 주고 주택도 주고 현금도 주고 이러면 합한다는 거예요. 왜요? 편법 증여 때문에. 시점으로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까 이전을 쪼개면 되잖아요. 1일 날 주고 2일 날 주고 3일 날 주고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요. 10억 줄 거를 5억으로 쪼갠다는 거죠. 이걸 맞추는 작업이 동일인 합산과세예요. 형평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일인이 어느 범위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일인하고 동일인이라는 거는 이 사람 이거 한 명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근데 그 자연인일 때 직계존속인 경우에 그 직계존속에 배우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면 직계존속 맞죠? 할아버지의 배우자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했죠. 법인도 민법에서 보는 인 맞아요. 그래서 2번 이상 쪼개서 증여했다면 합산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사망, 이혼 이런 경우는 그 받은 날짜 한 번 받고 2번 받을 때 사망이나 이혼이 그 중간에 들어온다면 이 2번째 증여 때는 그 전의 증여와 달라져 있겠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서 합산을 안 한다는 게 해석이에요. 또 하나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공제를 해준다고 했죠.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근데 합산할 때는 어떻게 한대요? 합산할 때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원에서 이제 새로 부임할 발령받을 신규 직원들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신규 직원이 그랬어요. 왜 대놓고 봐줍니까? 왜 대놓고 혜택을 줍니까? 예, 재혼 가정이 증가해서 이런 혜택을 좀 지원을 해준다고 아예 개정 취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유리하게 해줍니다. 가산은 안 하고 공제는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9번째,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많이 발생하진 않아요. 증여를 해주고 불가피하게 취소하거나 다시 증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기간만 기억해 주세요. 신고 기한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3월. 받은 날 말일부터 3개월. 근데 다시 또 그 기간을 놓쳤어요? 그러면 또 3월을 봐주세요. 왜요? 이거는 과세를 조기에 확정하는 이런 취지가 있다고 봐주세요. 이렇지 않으면 민법에서는 계약의 해제, 당사자 간의 합의의 해제하는 것은 언제든지 소급해서 이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과세가 완전히 안정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도 알고 있는 과세를 확정지어야 되는 그 신고기한을 들어서 이 신고기한을 지나기 전에 바로 잡는다. 취소한다. 그러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간 것도 과세를 안 하는데 돌아오는 거 당연히 과세 안 하죠. 근데 신고기간을 지나쳐서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미 확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돌아가는 것은 과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갈 때도 또 3개월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때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래요. 그래서 과세가 된다. 대신에 금전은 꼬리표도 없고 가면 끝이에요. 바로 쓰죠. 그래서 금전은 제외한다. 과세를 조기에 확정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받았다면 조기에 결정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랬다면 이 3개월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음영을 금전하고 이미 결정받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음영을 쳐드린 겁니다. 자, 예시는 네,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마지막 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마지막 10번째 컵이에요.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 우리 세무공무원들도요, 연말정산할 때 아주 치열합니다. 영수증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다들 엄청 노력해요. 사람 마음이 다 세금을 그냥 더 부담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세공무원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요거예요. 계산 구조를 잘 눈여겨보시라.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시라. 그걸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증여세 계산 출발은 어떤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받았느냐. 그것을 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예요. 그러면 애초에 기본이 되는 원시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왜냐? 이 재산의 가액은 증여가 이루어질 때 합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상거래라면 중개인을 통해서 얼마에 하겠다고 협상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증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주겠다는 사람이 받겠다는 사람이 시점을 잡아서 증여일을 적당한 때를 잡아서 그 평가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혹시 경제신문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 이러면 세부담 는다. 보유세 부담 는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낮추겠다. 그러면 증여러시, 유상거래보다는 증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 원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찾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평가도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시가상당액이라고 하는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찾기에는 정보도 판단력도 조금 부족해요. 근데 개념은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시가라는 개념이 다른 세법에 있는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 제한되지 않는 누구라도 그렇게 거래할 만한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액을 어떤 기간 범위 내에서 찾아올 거냐라고 기간 제한을 둬요. 그걸 평가 기간이라고 해요. 증여하는 날짜를 별로 쳤을 때 증여일 전에 6개월,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요 뒤에 3개월 무슨 의미죠? 이때까지는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매매되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수용되거나 경매, 공매로 그 재산이 거래가 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유상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누구라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액을 찾는 방법이 매매, 감정평가, 수용, 경매, 공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시가를 찾을 텐데 그 시가를 찾는 방법이 원래 그 재산, 증여한 재산을 우선 삼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에.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사요. 부동산을. 그리고 나서 3개월 내에 딸한테 증여해요. 그러면 당해 재산의 매매 사실이 언제 기간에 들어와요? 요 증여 일자로부터 전 3개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어서 그 거래가액, 아버지가 매수해온 거래가액이 시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해 재산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소득 직업 있잖아요. 재산을 평가하는 그 평가 기관에서 감정가액이 있다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면 이런 방법, 없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넓히다가 정말로 매매 사실도 없고 감정평가를 받아본 것도 없고 수용 경매 공매 사실도 없고 당해 재산은커녕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별로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보유세를 받기 위해서 평가한 금액을 고시하는 그 금액을 가져와요. 그게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도 홈페이지에 넣고 계산해 보시게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재산 원래 가격 말고 그걸 활용하고 있는 금액이 확인이 된 게 있다면 그걸 또 같이 비교해서 확인을 해요. 재산의 가액으로. 그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이에요. 취지는 원래 그 재산이 얼마일 거다 가늠할 때 그걸 매매 등 거래한 금액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든지 재원이 되는 그런 담보 놓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활용 가치가 있다면 그것도 시가를 가늠해 볼 때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근데 각 재산을 운영하는 방법, 그 재산 가액을 고시하는 방법, 그리고 담보 잡고 근저당 채권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재산의 성격마다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산 평가는 어렵다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어렵긴 해요. 근데 그 평가를 위한 배경 지식이 어려운 거죠.
평가하는 방법은 원칙대로 그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계산구조에서 재산가액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증여세를 줄일 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비과세, 불산입을 활용하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조금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공익법인을 세우고 뭐 법인에 출연한다, 뭐 이런 것들은 취지에도 맞아야 되고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력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번에 세금 줄이려면 미래에 좀 내가 의무를 지더라도 이번에 재산가액을 원액을 못 줄이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이라도 줄이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은 2년, 3년, 뭐 길게는 6년 뒤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떠안고 유지하고 있다가 상환하는 시점에 그때 부담을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가늠해야 될 게 뭐예요? 주는 사람이 양도세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또 주는 분하고 같이 잘 세 부담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세부담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상황인지 내가 이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하셔야 돼요. 왜요? 이거를 국세청에서 사후관리라고 해서 상환이 자력으로 끝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요. 연락을 계속 드려요.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거기까지 준비가 됐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게 채무를 활용해서 세를 이연시키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다들 아시는 거예요. 공제를 활용하는 것. 시점을 잘 맞춰서. 왜요?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이건 대국민 상식이라서 6억 5천 위아래로, 그리고 단계로 1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체크리스트는 헷갈리실까 봐 넣는 거니까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삐끗 실수하지 않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당부드렸던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 세액공제 3%가 의외로 클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세대 생략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바로 자녀는 줄 수 있지만 손자녀는 할증이 될 수 있다. 요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부는 세대 간에 이전된다고 전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도 최근친 상속인이 받고 그들이 없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대 이전이 전제된 세금이기 때문에 세대를 생략하면 할증으로 웅수합니다. 최대 40%예요. 미성년자면서 20억 넘어가면.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하셔서 가액을 줄이든지 공제를 잘 활용하시든지 안 되면 채무라도 활용해서 이연시키는 방법으로 안 그러면 또 10년 내에 가산돼서 도루묵되는 그런 잘못된 계산이 이 세부담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누구라도 아주 상식으로 알아두면 정말 일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증여세를 이해하는 마중물을 드렸어요. 오늘 2시간 조금 덜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증여세를 조금 한번 쭉 훑어봤다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저는 아주 큰 기쁨을 갖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